강원도 전체를 뒤흔든 충격 실화. 18세 소녀, 중국으로 팔려가다 그녀를 구한 70대 자산가의 목숨을 건 사투. 사시사철 안개가 자욱한 태백산맥의 고장, 강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골 오일장의 활기찬 풍경과 바다 건너 저편으로 이어지는 좁고 구불구불한 뱃길이 공존하는 곳. 사람들은 보통 강원도 하면 푸른 동해와 수려한 산세의 아름다움을 떠올리지만 그 아름다움 뒤편에는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두운 진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국경을 넘나드는 여성 인신매매. 이는 단순히 뉴스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수많은 어린 소녀들의 청춘을 영원히 앗아가는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소녀 서연.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1년 내내 밭일만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해 늘 가족의 자랑거리였죠.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은 그녀가 꿈꾸던 대학 진학의 꿈을 몇 번이고 접게 만들었습니다. 18, 서연은 순수했고 몽상가였으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을 만큼 순진했습니다. 바로 그 여린 마음이 악랄한 인신매매범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느 날 읍내 오일장에서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팔던 서연은 상냥한 말투의 낯선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편하고 월급도 많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서연에게 달콤한 약속을 건넸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그 제안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희망의 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잘 짜인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 소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뒤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발칵 뒤집혀 사방을 찾아다니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에 끔찍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중국으로 팔려갔대. 듣는 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한마디. 가족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무렵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이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바로 70살의 김갑수 회장. 수천억대 자산가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사생활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그에게 남은 것은 일과 자식들 뿐이었죠. 자식들도 모두 장성하고 사업도 안정적이었지만 김 회장의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본래 마음이 따뜻했던 그는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꾸준히 해왔는데 어느 날 강원도 산골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우연히 서연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딸을 잃고 넋나간 채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와 깊은 한숨만 내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김 회장의 심장은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사로잡혔습니다.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아는 인맥들을 통해 조용히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는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잔혹한 인신매매 조직의 실체에 경악했습니다. 서연의 실종 뒤에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70세의 김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 결정이 눈물과 피, 고통이 뒤섞인 극적인 여정의 시작이자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위대한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김 회장과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생명을 구출하는 것을 넘어 나이와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감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강원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특별한 인연.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결국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과 인간애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말입니다. 서연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낡은 기와를 얹은 지붕, 비바람에 얼룩진 벽. 서연의 아버지 민수 씨는 평생을 밭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1년 내내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자식들에게 풍족한 삶을 안겨주기엔 역부족이었죠. 어머니 연희 씨는 밭일 외에도
읍내 오일장에 나가 직접 키운 채소 몇 단을 팔아 푼 돈을 보탰습니다. 부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공부 잘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고. 서연은 3남매 중 맏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이 일찍 들어 부모님 일손을 돕는 것은 물론 공부까지 잘해 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18살,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연의 꿈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깡마른 부모님의 모습과 3남매의 학비를 대느라 쌓인 자잘한 빚을 볼 때마다 서연은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남아 부모님을 돕고 돈을 벌 방법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맑은 날, 서연은 어머니를 따라 읍내 오일장에 나섰습니다. 시장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죠. 서연은 간밤에 어머니와 함께 딴 파릇파릇한 산나물과 호박 몇 덩이를 좌판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때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말끔한 차림의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화영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얼굴도 환하고 야무진데 왜 이런 시골에 있어? 서울 가서 일해야지. 여긴 너무 힘들잖아. 서연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요. 딱히 어디 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화영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옷가게를 하는 지인이 있는데 판매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은 편하고 월급은 수백만 원의 숙식까지 제공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딱 1년만 일해봐. 부모님께 돈 보내드려서 집도 새로 짓고 동생들 학비도 댈 수 있을 거야. 여자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달콤한 말들이 서연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어린 소녀에게 서울에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면 부모님이랑 동생들은 누가 돌봐요? 그리고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화영은 가볍게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얘는 걱정도 많다. 서류나 차표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넌 옷 몇 벌만 챙겨서 몸만 오면 돼. 몇 달만 일해서 돈 보내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날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비가 새는 낡은 집과 밭에서 허리가 휜 부모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생들 학비 얘기를 할 때마다 깊어지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면 왜 시도해보지 않겠어? 그 생각이 서연의 여린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서연은 화영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꿈 같은 일자리의 약속 뒤에 칠흑 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차에 오르는 날, 화영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친딸처럼 잘 챙겨줄게. 잠깐 배 타고 넘어가면 거기서 사람이 마중 나올 거야. 서연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배를 타요? 왜요? 화영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 거기 가면 물건이 훨씬 많아. 사장님이 거기서 싸게 물건을 떼오거든. 잠깐 건너갔다가 바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순진함과 맹목적인 믿음 속에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암흑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창 꿈 많을 18세 소녀를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말입니다. 가족들이 딸을 찾아 헤맬 때 서연은 이미 고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에서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차가운 눈빛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버스는 서연과 몇몇 낯선 사람들을 태운 채 항구 도시를 향해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처음 서연은 화영의 말처럼 곧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달릴수록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과 황량한 도로, 함께 탄 사람들의 말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가 섞여 있어 서연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직 멀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이내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길이 좀 막혀서 그래.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서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작은 가방을 꽉 붙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지만 사람을 너무 믿었던 탓에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버스는 항구 근처의 작은 도시에 멈춰섰습니다. 서연은 허름한 여관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방 안에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의 어린 소녀 몇몇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들 서울에서 일하러 오셨어요? 그중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소녀가 속삭였습니다. 너 진짜 믿은 거야? 우리 곧 중국으로 팔려가. 그 말은 마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화영 아줌마가. 하지만 바로 그때 덩치 큰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못해. 입 함부로 놀리는 년은 죽을 줄 알아.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덫에 걸렸다는 것을, 다정했던 화영이 실은 잔인한 인신매매범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주변 소녀들의 흐느낌을 들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두를 트럭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은 험하고 낯설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얌전히 굴면 편하게 살 거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숨막히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배에 오르자 인신매매범들은 그녀를 다른 소녀들과 함께 어둡고 퀴퀴한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거친 파도 소리와 소녀들의 가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소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는 소녀는 가차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은 서연의 뇌리에 깊이 박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서연과 소녀들은 낯선 땅의 차가운 양철집에 갇혔습니다. 침대도 없이 낡고 더러운 담요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음식이라고는 차갑게 식은 밥과 멀건 국물이 전부였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밥을 먹으라고 무조건 말을 들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매질이 날아왔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극심한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좁은 쇠창살 틈으로 보이는 낯선 하늘을 볼 때마다 서연은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누가 날 구해줄 수 있을까? 고향에서는 서연의 실종 소식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찾아 울부짖었고 친척들은 경찰서를 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망망대해 건너편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고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가족들의 가슴에 깊고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18세 소녀가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한 특별한 사람, 70세의 자산가 김갑수 회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숨막히게 극적인 구출 작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김갑수 회장은 많은 이들이 평생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 성공적인 회사들, 그리고 모두 번듯하게 자란 자식들까지. 하지만 부가 쌓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져 갔습니다. 10여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의 삶은 조용하고 외로웠습니다. 화려한 파티에도 값비싼 해외여행에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죠. 그가 찾고 있던 것은 그저 마음의 평온, 그리고 늙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강원도로 떠난 봉사활동길에서 김 회장은 한 가난한 산골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인이 마을 어귀의 낡은 문에 기댄 채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서연의 어머니, 연희 씨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며칠 밤낮을 운 탓에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큰딸이 이제 막 18살인데 낯선 여자의 꾀임에 빠져 실종되었고 바다 건너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회장은 온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무력한 눈빛과 어머니의 애끓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그 고통은 그의 오래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아내가 위독했을 때 그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약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상실의 고통을 그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망에 빠진 서연의 부모를 보며 김 회장은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지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공무원이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직이 아주 치밀합니다. 국내외에 모두 연결고리가 있어서 한번 여자아이들이 넘어가면 다시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말에 김 회장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늙은 심장이 끊임없이 그를 질책했습니다. 만약 내 딸이었다면? 만약 그때 내 아내를 누군가 구해줄 수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충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과거 해양경찰에서 근무했던 오랜 친구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 아이가 중국으로 팔려갔다면 자네들이 찾는 걸 도와줄 수 있겠나? 아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돈이든 지불할 용의가 있네.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인신매매범들은 극도로 난폭하고 조직적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결심하셨다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연세도 있으시니 부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 회장은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네.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하지만 적어도 남은 생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내가 저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의미 있는 일이 될 걸세.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즉시 김 회장은 서연 가족의 증언과 마을 사람들이 전해들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읍내 시장의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은밀히 조사했습니다. 파고들수록 이 인신매매 조직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대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강원도의 작은 호텔 방에 앉아 김 회장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쳐 나이든 주름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앞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 꽃다운 18살 아이가 낯선 땅에서 짓밟히게 둘 수는 없어. 그것은 단순한 자산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소녀를 위해 생사를 건 싸움에 뛰어든 용감한 남자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서연의 운명뿐만 아니라 김 회장 자신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구출작전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김 회장은 더 이상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구 근처의 작은 여관에 방을 얻고 평범한 현지인처럼 소박하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는 시장과 허름한 술집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틈에 섞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사업을 해온 경험으로 그는 귀중한 정보가 종종 화려한 곳이 아닌 뱃사람이나 트럭 운전사, 좌판을 깐 상인들의 평범한 대화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김 회장은 뱃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부둣가 선술집에 끈기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은 늙은이인 척하며 조심스럽게 실종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지만 진솔한 말투와 넉넉한 술값 덕분에 그는 점차 단편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여자가 낯선 여자와 함께 강제로 차에 타는 것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항구 근처의 한 여관에 험상궂은 남자들이 아주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드나드는 것을 봤다고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단서들은 김 회장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서연이 인신매매범들의 소나귀에 있다는 것을 그는 즉시 해양경찰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친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도 오랫동안 이 조직을 주시해왔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정보를 더 캐내주신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 70,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중국을 오가는 작은 수산물 무역상으로 위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신분이라면 의심받지 않고 의심스러운 자들에게 접근할 이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길가의 한 허름한 술집에 들렀을 때 김 회장은 우연히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쯤 감춘 목소리로 내일 밤에 또 물건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물건. 그는 그것이 평범한 상품이 아니라 바로 서연과 같은 어린 소녀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술을 몇 잔 더 마시고 시끄럽게 웃으며 분위기에 섞여들었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 아주 어리고 싱싱해. 이제 막 18살인데 희고 예뻐. 저쪽으로 넘기면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 한 놈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가족들이 보여준 사진 속 서연의 순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인상착에, 목소리, 그들이 언급한 배의 특징까지 몰래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저 물건이 바다를 건너가면 서연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그는 위험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인 늙은이에 불과한데 과연 잔인한 조직 전체를 상대할 힘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해양경찰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담하십니다. 하지만 덕분에 정보를 얻었습니다. 내일 밤 저희가 길목을 차단하고 덮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절대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현장에서 감시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는 서연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그들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오후, 김 회장은 부둣가 근처 한 찻집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몇몇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퀭한 눈, 공포에 질려 가냘프게 떨고 있는 몸,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생사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서연의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김 회장은 자신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 늙고 약해졌지만 이대로 외면할 수는 없어. 그날 밤 항구 도시는 짙은 해무에 잠겨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어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김 회장은
현지인에게 빌린 낡은 차에 앉아 부두에서 멀지 않은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희미한 불빛들만이 깜빡이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재촉하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해양경찰 친구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멀리서 감시하고 특공대가 외곽을 포위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인신매매범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잘 알았습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그들은 즉시 경로를 바꾸거나 심지어 불행한 소녀들을 그 자리에서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이 안전한 것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회색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몇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살피며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곧이어 몇몇 어린 소녀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말이죠. 어둠 속에서도 김 회장은 서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가냘프게 떨리는 작은 어깨. 그 순간 그의 피가 들끓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무력감에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을 재촉해 트럭 짐칸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놈이 담배를 씹으며 비웃었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너희도 부자 남편 만날 수 있어. 여기서 징징거리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어. 그 말은 칼날이 되어 김 회장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놈들이 나타났다. 작전 개시하라. 불과 몇 분 후 여러 방향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고 밤의 정적을 깨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꼼짝 마라. 해양경찰이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황급히 칼과 몽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놈이 소리쳤습니다. 튀어. 잡히면 끝장이야. 그들은 소녀들을 바닥으로 밀치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요란한 발소리,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허공을 가르는 몇 발의 경고 사격이 밤을 찢었습니다. 소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혼란의 와중에 김 회장은 차에서 뛰쳐나와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다. 아저씨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백발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김 회장은 반사적으로 서연을 감싸 안았고 둔탁한 충격이 그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는 꿋꿋이 서서 서연을 보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2명의 특공대원이 달려들어 그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서연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감금과 공포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 회장의 팔을 꼭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 눈빛 속에서 김 회장은 공포와 절망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1시간 가까운 추격전 끝에 해양경찰은 조직원 대부분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범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첫 햇살이 짙은 해물을 걷어냈습니다. 소녀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의 잔당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양경찰서의 작은 방에서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놓으면 사라질까 두려운 듯 김 회장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의 상처에 붕대를 감으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저씨를 가족이라 생각하렴. 모든 게 끝났으니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할 거야. 끔찍했던 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밤을 기점으로 18세 소녀와 70세 자산가의 특별한 인연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애로 시작되어 위험 속에서 피어난 보호 본능을 거쳐 마침내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감정으로 피어날 운명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서연과 다른 소녀들은 해양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침구와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서연에게 그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보낸 며칠, 이제 평범한 침대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에 겨워 몸이 떨렸습니다. 첫날 밤, 서연은 문 밖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보호 속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전날 밤의 충격으로 여전히 쑤셨지만 눈빛만은 밝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빵과 새 옷 몇 벌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를 보자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김 회장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건 지나갔다, 서연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그 후 며칠간 서연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몸을 떨었고 누군가 자신을 다시 끌고 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이 절 팔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김 회장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앙상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가 가장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세 소녀는 순수함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그 사실은 김 회장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단순히 인신매매범들로부터 그녀를 구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삶의 신뢰와 의미를 되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연이 회복하는 동안 해양경찰은 달아난 주범들을 맹렬히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교활해서 해안가의 모든 샛길과 지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거의 잡을 뻔했지만 그들은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소식에 김 회장은 고심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서연과 다른 많은 소녀들이 계속 위협받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제는 해양경찰서의 지휘관이 된 옛 친구와 마주 앉아 김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순 없네. 서연이를 구한 건 시작일 뿐이야. 이 조직의 뿌리를 뽑아야 해. 주범들을 잡지 않으면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고통받겠나.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놈들은 정말 막가파입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저희에게 맡기시고 쉬시는 게. 김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난 늙었지만 무력하지는 않아. 평생 사업을 하면서 온갖 속임수를 다 겪어봤네. 자네들이 잡기 힘든 것들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몰라. 이번 한번 자네들과 함께 이 악의 뿌리를 뽑고 싶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지휘관은 김 회장이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맥, 통찰력, 그리고 경험이 이 위험한 싸움의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머무는 동안 서연은 김 회장에게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버팀목을 잃을까 두려워 그에게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저씨 라고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김 회장의 늙은 심장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쩌면 운명이 자신이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 아이를 만나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밤, 창밖으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김 회장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다시는 누구도 너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구출 작전 일주일 후 해양경찰서의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그날 밤 체포된 자들은 모두 조직의 말단이었고 주범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흉포한 눈빛으로 침묵을 지키거나 심지어 조사관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들을 볼 때마다 온몸을 떨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김 회장이 곁에서 다독여 주어야만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신매매를 끝내려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지휘관인 친구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잔챙이들만 잡아서는 소용이 없어. 배후에 있는 놈을 빛으로 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하네. 친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놈들은 아주 은밀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유인하고 중간책을 통해 거래합니다. 심지어 평범한 무역상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김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끼를 써야지. 내가 저쪽으로 물건을 사려는 큰손으로 위장하면 놈들이 미끼를 물지도 모르네. 그 말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휘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은 유명 기업인이신데 만약 놈들이 알아보기라도 하면, 게다가 연쇄의 갑작스러운 충격을 감당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김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울 게 없네. 잃을 게 뭐가 있겠나? 인생의 마지막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셈치지. 자네들은 포위만 준비하게. 접근은 내가 알아서 하겠네. 그의 단호함에 결국 그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항상 특수요원들이 은밀하게 따라붙어 보호한다는 조건하에 말입니다. 다음 날, 김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양복 대신 낡은 가죽 점퍼를 걸치고 캡 모자를 눌러 썼으며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는 영락없이 국경을 오가며 물건을 거래하는 늙은 장사꾼처럼 보였습니다. 사업가로서의 경험 덕분에 그는 자연스럽게 위장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장사꾼들이 쓰는 은어까지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신매매범들이 자주 모이는 부둣가 술집에서 김 회장은 술을 마시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저쪽으로 넘길 특별한 물건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놈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 놈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영감님, 돈 좀 있으시다면서요? 신선한 물건 원하시면 제가 아주 좋은 루트를 아는데 어리고 예쁘고 말 잘 듣습니다. 그 말에 김 회장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있으니 여기 앉아있지. 문제는 가격이 어떠냐는 거야. 그놈은 비웃으며 며칠 뒤에 결정권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술집을 나선 김 회장은 작은 골목에서 기다리던 요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놈들이 믿기 시작했어. 다음 만남이 결정적일 테니 만반의 준비를 하게. 그날 밤 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어두웠던 날들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순수한 눈빛. 그는 이 일이 단순히 정의감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저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서연에게는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겠다. 너와 다른 소녀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어떤 위험이 닥쳐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인신매매범들과의 위험한 게임은 시작되었고 김 회장은 앞길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오후 강원도의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곧 폭풍우가 쏟아질 듯 했습니다. 김 회장은 낡은 점퍼를 걸치고 서류 가방을 든 채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라 수많은 소녀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주범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읍내의 낡은 노래방이었습니다. 깜빡거리는 네온 사인, 군데군데 꺼진 전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와 독한 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 뒤섞인 공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작은 눈이었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양옆에는 문신을 한 덩치 큰 부하들이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독한 양주와 타담한 담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영감, 물건을 사고 싶다고 들었는데 주범이 거칠고 나른한 목소리로 물건이라는 단어를 길게 느리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방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야. 돈은 있어. 물건만 확실하면 어떤 가격이든 치르지.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늙어서도 배짱이 두둑하군.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 내 물건은 특별해.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이야. 17, 18살짜리 희고 예쁜 애들. 저쪽으로 넘어가면 금값이야. 당신이 감당할 수 있으면 팔지. 그 말에 김 회장의 피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 주범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명당 최소 5천만 원. 특상품은 2배야. 얼마나 원하든 말만 해. 내가 다 조달해주지.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는 척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물건을 직접 봐야겠어. 보지도 않고 돈을 버릴 순 없지. 방 안의 공기가 순간 팽팽해졌습니다. 주범은 그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방 안은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감, 배짱 한번 대단하네. 좋아. 물건을 보여주지. 하지만 기억해. 한번 봤으면 되돌릴 순 없어. 김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주범이 부하에게 손짓하자 뒷문이 열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몇몇 어린 소녀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들 사이에서 김 회장은 공포에 질린 새로운 소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에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이 아이들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때? 주범이 비웃었습니다. 싱싱한 물건이지, 영감. 김 회장은 분노를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동의하지. 하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돈을 준비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주범은 비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사흘 주지.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거래는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김 회장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흘이 생사를 가르는 결전의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모두가 악의 소나기에 떨어지거나.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따라붙었던 요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네. 하지만 할 일이 많아. 다음번엔 이놈들을 일망타진해야 하니 철저히 준비하게. 김 회장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의의 불꽃, 책임감의 불꽃, 그리고 우연히 자신을 이 여정으로 이끈 서연이라는 소녀를 향한 기묘한 감정의 불꽃이었습니다. 주범과의 거래를 마치고 돌아온 밤, 김 회장은 작은 여관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이 그의 늙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쑤셨지만 그의 마음속 결의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흘, 그가 준 시간. 그 사흘 동안 김 회장과 해양경찰은 인신매매 조직 전체를 소탕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해양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해안지역 지도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지도 위에 한 지점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곳이 놈들이 주로 거래하는 장소입니다. 국경으로 빠져나가는 샛길이 있어 통제가 어렵습니다. 섣불리 공격하면 바로 도망칠 겁니다. 김 회장은 침묵한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전략가처럼 차분히 분석했습니다. 놈들은 큰 길로 가지 않을 걸세.
분명히 뒤쫓기를 택할 거야. 숲으로 이어지는 이 공터. 놈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매복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카로움과 경험, 통찰력은 모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지휘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제 저희에게 맡기시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김 회장은 친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네. 늙었다고 뒤에 빠져 있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한편 서연은 여전히 경찰서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몸은 안전했지만 공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계속해서 위험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이미 구출됐잖아요. 만약 아저씨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거예요. 김 회장은 작은 소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앙상한 손이 서연의 어깨에 부드럽게 얹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멈출 수 없단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다른 소녀들이 너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야. 이 일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꼭 껴안고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를 잃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김 회장의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단순한 은인을 넘어 아주 특별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마. 아저씨를 믿어야 한다. 다음 며칠간 계획은 세밀하게 짜였습니다. 정찰조가 비밀리에 침투해 지형을 확인하고 퇴로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팀과 논의했으며 심지어 사비를 털어 최신 통신 장비를 구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70대 노인이 젊은 군인처럼 위험에 맞서는 그 열정에 놀랐습니다. 작전 전날 밤 김 회장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구름 뒤로 보이는 달을 보며 여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했고 외로웠던 세월을 떠올렸으며 지옥을 경험하고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18세 소녀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자신의 심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강원도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김 회장은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마당에 서 있는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달려와 그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꼭 돌아오셔야 해요. 아시겠죠?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말을 마친 그는 뒤돌아 차에 올랐습니다. 작은 차량 행렬은 안개 속 희미한 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결전의 장소로 말입니다. 그날 새벽, 해무가 해안가의 산들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작은 차량 행렬이 숲 근처 공터에 멈춰섰습니다.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김 회장은 차에서 내려 캡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짜 전사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지휘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저희는 세 팀으로 나뉩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대기해 주시고 절대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안개 속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굴러왔습니다. 차 위에는 얼굴이 가려지고 손이 묶인 채 가냘픈 실루엣들이 보였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이 국경 너머로 보내려던 상품이었습니다. 그 뒤를 덩치 큰 남자들이 따랐고
그 중앙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주범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휙 둘러보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어디 있어? 나와서 물건이나 보시지. 김 회장은 느리지만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주범이 비웃었습니다. 영감, 배짱 한번 좋네. 늙어서도 욕심은 많아가지고. 김 회장은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사에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주범이 손짓하자 몇몇 소녀들이 땅으로 밀쳐졌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 역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숲 쪽에서 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꼼짝 마라. 해양경찰이다. 모두 무기 버려. 현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경악하며 칼과 몽둥이를 꺼내들었고 주범이 소리쳤습니다. 튀어. 잡히면 끝장이야. 허공을 가르는 경고 사격 소리가 울리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세 방향에서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 놈이 인지를 잡기 위해 소녀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았고 강한 힘에 밀려 땅에 쓰러졌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한 대원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김 회장은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눈앞의 광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주범은 포위망이 좁혀오자 필사적으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에게 총구를 겨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늙은이, 내 놈이 내 눈의 가시였어. 숨 막히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회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 옆에서 한 대원이 튀어나와 소리쳤습니다. 총 버려. 날카로운 총성이 울리고 총알이 김 회장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피가 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범 역시 땅바닥에 쓰러졌고 손에서 총이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공터는 외침과 울음,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구출된 소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고 김 회장은 비틀거리면서도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얘들아,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 지휘관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부상당하셨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김 회장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스친 것뿐이야. 중요한 건 저놈을 잡았다는 거지. 그의 눈빛에 조용한 기쁨이 어렸습니다. 생사를 건 싸움은 끝났습니다. 악은 굴복했고 김 회장은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서연이라는 소녀와 운명이 선물한 기묘한 인연으로 이어진 새로운 장을 말입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격렬한 급습 작전이 끝난 후 김 회장은 곧바로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어깨와 이마의 상처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과다출혈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침내 악이 무너졌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김 회장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붉어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저 버리지 마세요. 서연이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앳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서연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 같긴. 그냥 좀 긁힌 거야. 내가 너한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니. 그 말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너무나 많은 상실의 공포를 겪었고
어둠 속에 버려질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김 회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김 회장이 입원해 있는 동안 서연은 거의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수 과일을 깎고 수건을 빨아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 아이 정말 정이 깊네? 할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 김 회장을 향한 감정은 이미 아버지라는 단어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기묘한 안정감과 다른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부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플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점여왔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눈을 뜰 때마다 서연이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이토록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맑은 눈을 가진 이 작은 소녀는 70세 남자의 식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을 20살 청년처럼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서연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그날 아저씨가 뛰어들지 않았다면 전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다. 네게 부담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네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란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그가 단순한 은인을 넘어 자신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달콤하면서도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반짝였습니다. 김 회장이 퇴원하는 날, 서연은 자신이 돌봐드리겠다며 따라 나서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거절하며 가족에게 돌아가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 옆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여요. 그 솔직한 말에 김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유대감이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 특별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너무나 컸지만 사랑이란 본래 이성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의 곁에 바싹 붙어 보호를 구하듯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김 회장은 혈색이 돌아온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소박하고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며칠간의 치료 끝에 김 회장의 상처는 점차 아물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는 약속대로 서연을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산골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험했지만 푸른 숲 사이로 보이는 지붕들이 정겨웠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작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설렘과 걱정으로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어두웠던 저편에서부터 이 순간을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을 꿈꿔왔습니다. 차가 마을 어귀에 멈추자마자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왔다. 살아있었어. 서연의 어머니 연희 씨가 뛰쳐나왔습니다. 퀭한 얼굴, 눈물이 가득 고인 눈. 딸을 보자 그녀는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서연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내 딸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아버지 민수 씨는 붉어진 눈으로 곁에 서서 떨리는 손을 딸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행복의 눈물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온 가족이 소리내어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작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의 동생들도 달려와 누나를 끌어안고 누나, 누나를 연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가족이 다시 만나는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뒤돌아 그를 부모님 앞으로 이끌며 목이 메어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김 회장님이세요. 절 구해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연희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감사하다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김 회장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연이를 구한 것은 제게도 큰 복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떠들썩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도 놀라는 사람도 있었죠. 어떤 이는 이 어르신 정말 큰 은인이시네라며 칭찬했지만 또 다른 이는 이상하네. 70살 노인이 왜 저렇게 어린애랑 친한 거지라며 속삭였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태연한 척했지만 자신과 서연의 나이 차이가 곧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재회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마루에 앉아있는 김 회장 곁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얼룩진 마당을 비추고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하지만 아저씨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김 회장은 순간 흠칫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올려다보는 서연의 반짝이는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믿음과 애착이 가득했습니다. 늙은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사회가 이런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연아, 넌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하단다. 난 그저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김 회장이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아저씨는 정말 중요해요. 아저씨는 제게 믿음을 주셨고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아저씨 말고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달콤한 칼날이 되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침묵한 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자신과 서연의 감정이 더 이상 둘만의 비밀이 아닐 것임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여론의 풍파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특별한 사랑에 결코 관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집, 이웃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이제 막 싹튼 사랑 이야기는 첫 번째 시련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서연이 돌아온 이야기로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다른 소녀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과 반쯤은 동정, 반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 아이, 인신매매범들 손에서 벗어난 건 정말 다행이지만 저 늙은이랑부터 다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듣자 하니 저 영감님은 70이라는데 쟤는 이제 겨우 18이잖아. 도대체 무슨 사이람? 그런 말들은 시장에서, 우물가에서, 심지어 이웃들이 문병 온 서연의 집마당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처음 연희 씨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런 말들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 곁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딸을 보며 감사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수 씨는 아궁이 옆에 앉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우리 딸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난 우리 서연이가 나쁜 소문에 오르내릴까봐 걱정이야. 연희 씨는 한숨을 쉬며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저 아이가 회장님께 의지하는 걸 보면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요. 다만 남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옆방에서 서연은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미 김 회장에게 아주 특별한 자리를 내어준 뒤였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간 서연은 몇몇 아낙네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애도 참 딱하네. 크기도 전에 늙은이한테 발목 잡혀서 혹시 저 영감이 부자라서 따라다니는 거 아냐? 서연의 귀가 뜨거워지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와 방에 틀어박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회장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모진 말을 들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판단하는 버릇이 있단다. 그가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저씨. 사람들이 제가 아저씨를 이용한대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아저씨를 좋아하는데요. 김 회장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 난 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진실은 우리만 알면 되는 거야. 울지 마라.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다. 그 말은 서연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갈 때까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 몇몇이 서연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반쯤은 충고, 반쯤은 캐묻는 투였습니다. 김 회장님 좋은 분인 건 알지만 서연이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 20살도 안 된 애가 저 어르신 따라다니면 미래가 뭐가 되겠어. 김 회장은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평온한 미소를 지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서연이를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서연이를 구한 대가로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선택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서연이의 권리입니다. 저는 절대 아이를 올가매지 않을 겁니다. 만약 서연이가 평범한 삶을 원한다면 저는 기꺼이 물러날 겁니다. 그 단호한 말에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을 붉혔고 어떤 이는 멋쩍어했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의 말이 옳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서연은 다시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전 아저씨가 물러나는 거 싫어요. 저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말씀인 거 알지만 제 인생엔 아저씨가 필요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아저씨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김 회장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사회적 편견과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그는 이 험난한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 후 서연과 김 회장의 이야기는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잃었다가 되찾는 고통을 겪었던 서연의 부모님은 이제 여론의 압박이라는 또 다른 짐을 져야 했습니다. 연희 씨는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고 민수 씨는 찻집에 갈 때마다 친구들의 짓궂은 농담을 견뎌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버텼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부모님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딸을 보며 사랑과 엄격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 엄마는 김 회장님께 무한히 감사하고 있단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린 널 다시 못 봤을 테니까.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봐야겠다. 너 회장님하고 정말 어떤 사이인 거냐? 서연은 순간 멈칫했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연희 씨가 목맨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넌 아직 너무 어려. 사람들이 말이 많아. 엄마는 네가 나중에 고생할까봐 걱정돼. 솔직하게 말해다오. 넌 회장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김 회장님 진심으로 좋아해요. 돈 때문도 은혜 때문도 아니에요. 그분 곁에 있으면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삶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 대답의 방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수 씨는 멍하니 서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연희 씨는 얼굴을 감싸
쥔 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넌 이제 겨우 18이고 그분은 70이야.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서연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다는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이성을 따르질 않아요. 전 그냥 회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민수 씨는 딸을 보며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딸을 사랑하고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지켜주고 싶었지만 김 회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는 내 감정을 막지 않겠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라. 훗날 그분이 늙고 병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니? 서연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분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 단호한 말에 부모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희 씨는 딸을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내 딸. 하지만 그게 정말 네 선택이라면 엄마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바로 그때 마루에 있던 김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두 분,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저도 서연이를 속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아이가 평안하고 제 나이에 맞는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이 감정 때문에 서연이가 고통받는다면 제가 먼저 떠나겠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아저씨를 선택했어요.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작은 집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딸과 김 회장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단순한 은혜가 아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견이라는 벽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기에 두 사람의 앞날이 험난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밖에서는 밝은 다리집 안의 광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고 모든 장벽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가 낡은 관습에 젖어있던 시골 마을 전체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김 회장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사실은 더 이상 집안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조용하던 작은 마을은 이제 어딜 가나 김 회장, 서연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사람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도 수군거렸습니다. 저애 이제 겨우 18,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70살 노인이랑부터 다닌다니 기가 막혀. 은혜는 은혜고 사랑은 다른 문제지. 받아들이기 힘드네. 혹시 저 영감이 부자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연의 귀에 밝혔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존재처럼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서럽고 화가 났지만 김 회장을 생각하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연의 부모님 역시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 씨는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넌지시 딸 좀 말리라고 하더군. 괜히 데리고 있어 봐야 집안 망신만 시킨다고. 연희 씨는 멍하니 앉아 두 손을 비비 꼬았습니다. 딸을 아끼고 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웃들의 압박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경멸 어린 시선부터 찻집에서의 수군거림까지. 마침내 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모든 걸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니? 나는 비난을 견딜 수 있지만 넌 아직 너무 어리잖니.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 인생을 살아주지 않잖아요. 왜 멋대로 판단하죠? 아저씨는 저를 지옥에서 구해줬고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몇 마디 험담 때문에 아저씨를 포기할 순 없어요. 김 회장은 그녀를 보며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걱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랑이 험난한 자갈밭을 지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는 안보 문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시선이 서연과 김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솔직히 저 어린아이와 가깝게 지내는 건 마을 전체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마을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다른 몇몇은 침묵했지만 그들의 눈에도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많은 분들 눈에 거슬린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서연이의 청춘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스스로 선택했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할 뿐입니다. 훗날 서연이가 떠나고 싶다면 저는 자유롭게 보내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끔찍한 일을 겪은 뒤 안정이 필요합니다. 부디 축복해주지 못하실 거라면 적어도 더 이상 상처 주는 일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그 남자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김 회장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70이 넘었어도 그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감히 비웃지 못할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예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온화한 미소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편견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풍파 속에서 시험받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며 큰 폭풍우를 예고했습니다. 폭풍은 하늘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김 회장의 눈에서는 굳건한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끝난 후에도 마을의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김 회장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퍼져나갔고 비아냥거림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인신매매범들 중 교활하게 도망친 조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던 사업을 망쳐버린 김 회장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김 회장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흙길은 어두컴컴했고 나무십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 비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죠. 서연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회장은 재빨리 그녀를 옆으로 밀쳤고 칼날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옷소매를 길게 찢었습니다. 이 늙은이, 내 놈 때문에 다 망쳤어. 오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남자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서연의 비명소리에 근처 이웃들이 뛰쳐나왔고 남자는 낌새를 채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것 봐. 결국 화를 불렀잖아. 저 이상한 연애만 아니었으면 범죄자들이 마을에 찾아올 일도 없었을 텐데. 보이지 않는 비난의 화살이 서연의 부모님 가슴에 밝혔습니다. 연희 씨는 딸을 끌어안고 떨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가족 생각도 해야지.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우리 집 전체가 손가락질밖에 생겼어. 민수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고단한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 회장님께 감사한 마음은 변함없지만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젠 원수까지 생겼잖니. 서연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서연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김 회장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살아 돌아오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 때문에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사건 이후 김 회장은 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팔에 난 상처를 보며 옅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에게 위험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서연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붉어진 눈으로 곁에 와 앉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그놈은 곧 잡힐 게다. 난 70년을 살면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다만 네가 날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만 않는다면 난 어떤 풍파도 맞설 수 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전 아저씨가 걱정될 뿐이에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고생하는 게 싫어요. 김 회장은 미소 지으며 위로하듯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바로 내가 이 삶을 의미 있게 느끼는 이유란다. 고생스럽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바로 다음 날 해양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그 남자는 너무나 교활해서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가 숨어 있다는 소식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떠들었습니다. 김 회장이 위험을 끌고 왔어.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뭘 몰라. 이대로 두다간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볼지도 몰라. 그 말들은 서연의 부모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딸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김 회장님 은혜는 잊지 않았다. 하지만 온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야지. 잠시만이라도 그분과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니?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그럴 수 없어요. 회장님은 제 버팀목이에요. 그분과 떨어지면 전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그 말에 민수 씨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김 회장은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기 위해 편견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과도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의 앳된 얼굴을 보며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언제나 팽팽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 나갈 때도 주위를 살폈고 밤에는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도망친 인신매매범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상처 입은 늑대처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막 지려할 무렵 서연이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불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개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달려나가자마자 대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의 그림자가 쏜살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빛 칼이 번뜩였습니다. 비명이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놈이 다시 나타났다.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인생 망친 건 저 늙은이랑 저 계집애 때문이야. 오늘 너희 다 죽여버리겠어. 연희 씨는 겁에 질려 딸을 끌고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고 김 회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마을 청년 몇몇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매처럼 빛났습니다. 이 아이를 해치고 싶으면 내 시체를 먼저 넘어가라. 남자는 미친 듯이 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김 회장은 온 힘을 다해 서연을 뒤로 밀쳤습니다. 칼날이 그의 옷을 길게 베었고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미치광이 같은 남자와 꿋꿋이 맞서 싸웠습니다. 가구가 넘어지고 비명이 터져 나오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미 감시 중이던 해양경찰이 즉시 들이닥쳤습니다. 숨막히는 격투 끝에 남자는 마침내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졌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 회장과 서연을 향해 증오의 찬 눈빛을 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희 씨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연은 그저 김 회장에게 달려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너무 무서웠어요. 김 회장은 땀으로 흠뻑 젖고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품에 안긴 소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난 괜찮다. 네가 곁에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모두 경악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재앙이야. 저런 사랑만 아니었으면 마을에 이런 위험이 닥칠 일도 없었을 텐데. 안타깝긴 하지만 저렇게 나이 차이가 나니 보기 화가 되는구나. 무심코 던진 말들이 서연의 마음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을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웃으셔도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김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전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이분이 목숨을 걸었기에 제가 살아있는 거고 마을도 저 악당에게서 벗어난 겁니다. 제가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지만 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의 용기를 부정할 수 없었고 서연의 말에 담긴 진심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서연은 김 회장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어쩌면 하늘은 제가 죽었다 살아나서 아저씨를 만나게 하려고 했나 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아저씨와 함께 갈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김 회장은 불꽃처럼 반짝이는 어린 소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사랑이 은혜의 한계를 넘어 신성한 연결고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늙은 남자와 어둠에서 막 벗어난 한 소녀. 두 사람은 기적처럼 서로를 찾아냈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며 파란만장했던 하루의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는 온갖 편견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의 사랑이 굳건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인신매매범이 돌아와 보복하려다 체포된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고 언론사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외딴 산골 마을은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와 마이크들이 서연의 작은 집을 향했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18세 인신매매 피해 소녀, 70대 자산가와의 특별한 사랑 공개 후 또 다른 시련의 직면. 이 소식은 인터넷 뉴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들은 들끓었고 의견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탄하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 어르신 정말 용감하고 존경스럽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비아냥과 조롱도 쏟아졌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어. 늙은이한테 이용당하는 거지.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손녀 같은 애를 사랑하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 댓글들은 칼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여론 앞에 노출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악플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연희 씨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딸을 돈만 밝히는 애로 만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민수 씨는 그저 한숨을 쉬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여론의 폭풍 속에서도 김 회장은 태어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란 본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곳이며 세상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바로 서연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베개를 안고 우는 서연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아, 그런 악의적인 글들은 더 이상 보지 마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야. 진실은 오직 너와 나만 알면 된단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눈물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요, 아저씨. 사람들이 제가 돈 때문에 아저씨한테 붙어 있대요. 그들은 제 진심을 몰라요.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널 믿는다. 우리 둘이 서로를 믿는다면 온 세상이 뭐라 해도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은 서연이 다시 평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이 사랑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견에 맞서는 진심의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동시에 희생과 용기에 대한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파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일부 신문사는 김 회장을 70세의 영웅이라 칭하며 그가 목숨을 걸고 서연을 구출한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칭송과 함께 격렬한 논쟁도 뒤따랐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두 사람을 직접 인터뷰에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랑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김 회장은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서연이를 아끼고 제 남은 생을 다해 지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면 저는 기꺼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겠습니다. 그 대답에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는 서연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고 제 인생에 아저씨가 있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그 선언은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고 반대자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둠 속 비밀이 아닌 비달에 드러난 진실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서연은 김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여론이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기묘한 평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김 회장의 사랑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매일 서연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진심으로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에 찾아왔고 적지 않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의 집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 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큰아버지가 찻잔을 들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김 회장님이 서연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 못해. 하지만 이제 겨우 18살짜리가 잃은 노인을 사랑한다는 건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야. 이대로 두면 나중에 집안 전체가 망신당하고 서연이도 얼굴 못 들고 다닐 거야. 그 말에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연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였고 민수 씨는 더욱 수척해진 얼굴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친척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끔하게 충고해야 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늦어. 젊은 애가 늙은이랑 엮이면 나중에 저 영감님 세상 뜨고 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안에서 서연은 모든 말을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부모님도 안쓰럽고 스스로도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밖으로 나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무거운 압박감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 회장이 마루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중앙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저 역시 이 일이 세상의 통념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코 서연이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구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였고 감정이 싹튼 것은 두 마음이 서로에게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가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말은 쉽지. 당신은 70이고 쟨 18이야.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차이야.
김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차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나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갑내기끼리도 서로 배신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순결처럼 서연이를 아낄 뿐입니다. 만약 서연이가 고생할까봐 걱정되신다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서연이가 단 하루도 부족함 없이 살도록 지켜주겠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의 부모는 딸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수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 엄마는 김 회장님을 미워하지 않아. 그분은 좋은 분이야. 누구나 인정하지. 하지만 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해. 정말 그분과 함께 가고 싶다면 막지는 않겠다만 모든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한다. 연희 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네가 너무 걱정돼. 서연아, 세상 사람들 입은 무서워. 네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겁이 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마음만 따르지 말고 현실을 봐야지.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할 거 알아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저는 지옥을 경험했고 김 회장님이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온 세상이 반대해도 저는 그분을 선택할 거예요. 민수 씨는 굳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을 딸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김 회장은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과 김 회장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도 전체,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 기자는 이를 강원도를 뒤흔든 세기의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칭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비아냥과 조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면사무소에서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 회장이 인신매매 조직 소탕에 기여한 공을 치하하고 동시에 여론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김 회장과 서연의 이름이 불리자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살짝 떨었고 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라. 우리가 함께 맞서는 거야.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신매셔로부터 어린 소녀를 구출한 김갑수 회장님께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분의 생각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회장님을 존경하지만 18살짜리 애랑 사랑에 빠진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장님은 일흔이고 저 아이는 미래가 창창합니다. 몇몇이 박수로 동조했고 분위기는 팽팽해졌습니다. 김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절망에 빠진 서연이를 보았고 제 손으로 그 아이를 지옥에서 끌어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용도 돈도 없습니다. 오직 두 영혼의 교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늙고 경험 많은 영혼, 다른 하나는 상처 입은 어린 영혼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메었지만 점차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돈을 밝힌다고, 명예를 좇는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그걸 원했다면 젊고 부유한 다른 남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제가 회장님을 선택한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게 믿음을 주셨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축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저희에게 상처 주는 말만은 멈춰주세요. 수군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나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너무 고생했어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이웃이라면 비난하기보다 축하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말에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그 사랑을 금기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연은 김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행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셨죠? 마침내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김 회장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믿어주면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될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는 거지. 고원의 하늘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풍파는 여전했고 편견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김 회장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을 숨기지 않고 사회 전체와 당당히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사랑 여정은 확신과 실현,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연과 김 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특별한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애와 용기,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힘에 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인신매매라는 지옥에 빠졌던 18세 소녀 서연은 70세 자산가의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삶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회적 편견과 혹독한 비난,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까지도 이겨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이란 나이나 계급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장벽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오직 선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만이 인간을 다시 빛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결국 대가를 치르고 선한 사람은 온갖 풍파를 겪더라도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이도 부유함도 아닌 폭풍우 속에서 내 손을 진심으로 잡아줄 단 한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